안녕하세요. 저는 토마토 시스템의 이지율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지금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고 조금이라도 더 유의미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7살 때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왔고요. 그중 산업 경력 20년 동안에는 주로 개발 도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 개발 도구와 AI 사용 경험을 융합시키는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요,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직접 AI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현대 AI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찰해 보면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신디입니다. 신디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죠. 그리고 신디는 자연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물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디는 하루 종일 맨발로 풀밭을 헤집고 다니며 민들레라든지 토끼풀 같은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면서 인생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유년기 시절 신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세상을 탐색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운 세상을 프랑스의 AI 과학자 얀 르쿠는 체화된 월드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몸으로 부딪혀 배운 세상이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신디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신디는 여전히 식물과 자연을 사랑하지만 한 가지 슬픈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디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탐구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식물들은 고생대에만 존재하고 현대 세계에서는 멸종하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신디는 이곳에 굴하지 않고 이제 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연과 식물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부호화라는 수단을 통해 글이나 수학과 같은 기호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의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아이가 글자를 배웠을 때는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정도이지만 추상의 층위가 올라간 수학과 같은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복잡한 문제나 추상적인 문제도 다룰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신디는 어른이 되었고요. 초등학교 과학교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신디가 어렸을 적 풀밭을 헤집고 놀던 생생하고 행복한 기억은 그녀가 과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평생 동안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신디는 전성기 동안에 수많은 개인 연구를 진행하고 훌륭한 논문과 좋은 책들을 많이 저술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부호화를 통한 글과 숫자와 같은 이런 기호들을 통해서 다른 동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수준의 높은 성취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는 기록물이라는 형태로 후대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유산은 다음 세대가 더 도전적인 과제에 뛰어들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현대 인류는 후대에게 이러한 성취를 전달하는 아주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인데요. 바로 LLM, 초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사실 LLM 그 자체는 매우 단순한 기계 장치에 불과합니다. 지금 주어진 문장 뒤에 그 다음에 올 가장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단어를 끊임없이 계산해서 이어나가는 기계 장치에 불과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과거에 챗GPT 사용하실 때 보면 좀 더 창의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런 옵션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짜장면을 뒤에 1등만 골라서 먹는다가 등장하게 되지만 창의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통계적인 확률을 1등부터 10등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짜장면을 연주한다와 같은 문장을 마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체는 하나도 신기할 게 없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일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짜장면을 연주한다라는 글 뒤에도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높은 단어들을 계속 나열해봐라고 하게 되면 무언가 말이 되고 그럴싸한 하나의 수필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소설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인류는 이 단순한 기계 장치 때문에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의 산출물이 바로 텍스트, 즉 문서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AI가 죄송합니다 기자님들, 그럴듯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기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당연히 움트게 되겠죠. 만약에 AI가 그럴듯한 판결문을 쓸 수 있다면 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싹트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다행스럽게도 LLM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요, 플라톤의 동굴 속의 죄수라는 이야기를 이제 형상화해둔 그림입니다. 이 죄수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동굴 속에 태어나 속박된 채로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항상 저 동굴 속에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수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진짜 세계는 본 적이 없고 저 그림자만 봤기 때문에 저 그림자가 실제 세계의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LLM도 이 죄수들과 처지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LLM의 경우에는 인간이 자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글로 정리해서 이것을 대규모로 주입시켜 놓은 기계 장치에 불과합니다. 즉 LLM은 인간처럼 우리가 실제 세상을 경험하면서 맞부딪혀 본 기억이 없는 상태로 이런 지식들만 주입된 기계 장치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언어라고 하는 그림자 평면 세계의 주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과 경험한 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LLM은 사과라는 단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다룹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맥락상 어느 위치에, 문장의 어느 위치에 통계적으로 사과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자체를 암기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를 안다라는 것과 사과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LM은 중력가 속도가 9.8m/s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다가 기지개를 켜다가 유리잔을 툭 쳐가지고 이게 떨어져서 깨지기 직전에 그 서늘한 감정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겠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중력가 속도나 마찰력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지만 내가 이 정도 속도에서 점프를 하면 저기 못 가고 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LLM도 동굴 속의 죄수와 처지가 비슷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LLM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AI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AI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있지만 경험의 공백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접근법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저희 토마토 시스템의 접근법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LLM이 뒤에 나타날 자연스러운 단어의 확률에 따라서 높은 걸 고르는 단순한 기계 장치란 걸 아시게 되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녕하세까지 AI가 말했다면 그 다음에 생성할 토큰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요가 되겠죠. AI는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약간 짓궂은 상상, 장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어떤 상상이냐 하면요, AI가 안녕하까지 말한 시점으로 과거로 시간역을 잠깐 한 다음에 AI가 새라고 말하는 순간 AI 입을 틀어막고 대신 10이라고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자, AI는 누가 말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녕하 10 뒤에 나올 자연스러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니까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AI를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프롬프트를 최대한 열심히 짠 다음에 좋은 대답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점에 가가지고 좋은 프롬프트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엔지니어가 알려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책들을 사서 공부해야만 됐죠. 그런데 방금 보여준 실험을 보면요, AI가 답변하는 도중 그 어느 때라도 인간이 개입해서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합니다. 마치 달리고 있는 말의 고삐를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처럼요. 그래서 올해 초에 AI 과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AI를 다루는 기법에 대해서 하네스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하네스는 우리말로 고삐라는 뜻이죠. 자, 이제 이 하네스, 고삐가 실제로 작동한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시죠?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좀 더 쓸모있고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AI는요, 퀸 3.5라는 모델이고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도 않고 아주 오래전 2025년 수준의 이제 지식들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자면 동굴 속의 재수입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너무 춥다라고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너무 추워. 정말 춥겠어요. 목도리를 하시던가 따뜻한 코코아나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거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챗GPT 3.0, 3.5 이런 게 대중화되었을 때 걔가 하던 답변 수준이 딱 이거였죠. 얘가 이야기하는 거는 말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위로하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말뿐이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딱 두 가지 장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두 줄인데요. 온도를 확인하고 싶으면 온도 확인이라고 소리치고, 보일러 온도를 바꾸고 싶으면 온도 설정이라고 이야기해라는 딱 두 가지 지침만 주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추워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방금 그 지침 때문에 AI는 온도 확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외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얼음땡 놀이 다 해보셨죠? 얼음이라고 외치면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죠. 모두 시간이 멈춰야 합니다. 현대 AI에게 저렇게 도구 사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AI 시간은 그 즉시 멈춰버리게 됩니다. AI가 그 말을 하다가 시간이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봇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AI가 온도 확인이라고 외쳤네. 그럼 내가 온도계에 가서 직접 온도를 확인해야지라고 해서 그 로봇이 가서 온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벌어지는 일이 재밌는데요. 여기에 인간이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대답했던 답변 자체를 조작해 버립니다. 그리고 로봇이 야 너는 온도 확인해서 7도로 확인됨이라고 말했어. 계속 이어서 말해라고 해서 땡을 외치면서 AI 시간을 다시 이어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 AI는 자기가 스스로 온도를 확인했던 적도 없는데 앞에 맥락이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온도를 확인했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뻔뻔하게 현재 온도는 7도로 매우 춥습니다. 더운 온도로 설정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해보라고 할게요. 설정해줘.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매직워드 온도 설정을 외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AI 시간은 멈추게 되고 로봇이 보일러로 걸어가서 온도를 20도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줍니다. 이것은 사실 AI의 기억을 조작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AI는 자기가 온도를 설정했고 20도로 설정됐다라고, 그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보일러 온도를 20도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얼음땡과 같은 매직 워드들을 전부 가리고 나서 이 대화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너무 추워라고 얘기하니까 현재 온도는 7도로 매우 춥습니다. 더운 온도로 설정할까요? 예를 들어 20도로 설정해 드릴까요? 설정해 줘라고 하니까 내 보일러 온도를 20도로 설정했습니다. 자, 이 대화를 보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까 봤던 동일한 모델이거든요. 동일하고 말뿐이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던 애가 갑자기 사용자가 너무 춥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말을 던졌는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직접 실행까지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신 이 대화를 볼 때 아까 커피 맛이나 코코아 맛이라고 한 AI보다 이 AI가 더 지능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느끼시나요? 자, 모델은 분명히 같은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지능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199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1998년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 앤디 클라크가 확장된 정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앤디 클라크는 하나의 사고 실험을 제시했는데요. 여기 인가라는 젊은 여성과 오토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미술관에 찾아가게 됐는데요. 인간은 젊고 건강하니까 자기 기억력을 사용해서 손쉽게 미술관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오토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부사항, 어디서 몇 번 버스를 타야 되고 어떤 나무가 보면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구체적인 모든 내용이 적혀있는 수첩을 이용해서 미술관에 찾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둘 다 미술관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지적인 능력의 결과로 본다면 이 두 사람은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앤디 클라크가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수첩은 이 노인의 지능 또는 정신의 일부인가 아니면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앤디 클라크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지능은 두개골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도구 그리고 관계, 네트워크 그 시스템 전체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실행했던 실험도 마찬가지죠. 아주 간단한 도구 2개를 더해줬을 뿐인데 인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능의 향상을 보여줬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우리 모두 이미 사이보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컴퓨터나 핸드폰을 빼앗고 혹은 AI를 없애버린다든지 인터넷을 없애버린다면 인류의 지능 수준은 과연 그 이전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휴대폰이 없으면 부모님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들도 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지능이 확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인맥적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이 지능은 무한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AI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를 통해서 자신의 지능과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죠. 그런데 AI하고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언어입니다. 생성형 AI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먼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AI를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볼까 합니다. 2025년이 되기 전까지 AI는 단순히 지브리 프로필을 만들거나 농담 같은 글을 쓰거나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지만 2025년부터 전 세계의 개발자들은 폭발적으로 AI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화의 중심에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이 바이브라는 말은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느낌 알잖아 이런 얘기의 그 바이브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대충 느낌만 AI에게 던져주면 AI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게 되고 사람이 이걸 다시 검토하고 또 다른 지침을 주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이 AI가 만들어낸 산출물과 인간의 의도가 점차 동기화되어 나간다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는 크나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 개발자가 AI에게 지시하는 내용은 굉장히 간결하고 느낌을 던져주지만 AI 응답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소스 코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는 한마디 했는데 얘는 100마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이 100마디가 올바른지 아닌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대화의 비대칭성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실험 결과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약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AI의 결과물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수락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기술 부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도구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UI 프로젝트,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지만 리서치 업체에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약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성공이라고의 기준은요. 처음 시작했을 때와 끝났을 때 요구사항이 명백하게 일치하는지 시간 또는 예산이 초과하지 않았는지 이 3가지 기준을 봤을 때 하나라도 모든 게 통과됐으면 성공, 하나일 경우에는 위기 이런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리포트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의 압도적인 1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프로젝트가 굴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뜻인 경우가 있고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같은 뜻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확하게 합의하지 못한 채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고객도 억울하고 개발자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프로젝트 일정을 꼬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를 AI는 아주 폭넓은 범위와 다양한 층위에 대한 직관을 학습시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탄생한 개념이 바로 마법의 탁자라는 개념입니다.
회의에 둘러앉아 누군가 어떤 의견을 던지게 되면 AI가 실시간으로 좋아, 저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UI를 만든다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라고 홀로그램 투사 장치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목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반영된 화면이 어떤 모양인지 눈으로 보면서 가리키면서 오해 없이 우리 공통된 어떤 이 시각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상 말이나 글이 발명된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각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언어를 처리하는 능력보다 10만 배나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 공간에서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목표를 합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작동하는 마법의 탁자를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난민 대상자 현황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 솔루션인 아이젠에게 난민 대상자 현황 앱 이름 7글자만 던지고 이 화면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인류 보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난민 대상자 화면이 어때야 할지를 생각해서 문자 그대로 그 화면을 그려나가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복잡한 소스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화면일 확률은 무한히 제로에 가깝겠죠. 우리가 제목만 던져줬으니까요.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출신 국가별로 다른 정책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출신 국가, 출생일, 소재, 행정동 이런 필드가 꼭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성이 던져지게 되면 AI는 이전에는 자율적인 창의성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화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난민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야 되는데 검색 결과를 선택하면 세부 사항에서 어떤 그런 정보들이 나타나서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양식 없이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회의하는 과정 중에 한 줄씩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이젠에게 다시 화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0번, 1000번을 반복해도 거의 결정적으로 동일한 화면 설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화면을 보고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긴 한데 직접 한번 사용도 해보고 피드백을 하고 싶죠. 그래서 아이젠에게 이것을 직접 작동하는 UI 소스 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볼 건데요. 자, 이때 인간 디자이너라든지 개발자들이 이 설계를 어떻게 구현으로 옮겨야 돼라고 하는 강력한 미리 정의된 규칙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AI는 인간이 모호한 목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목표가 완벽히 결정됐다면 전통적인 MDA 기술을 통해서 화면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은요.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AI가 잘하는 일 있죠. 서사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미드 샤이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이제 김지훈이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난민 신청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핍진성을 가지는 가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시연 5분 전에 회의를 시작해서 5분 뒤에는 그걸 직접 사용해보면서 다음 의견을 게시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질문은요. 저희가 에이전트를 시험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낸 질문입니다. 영화 기생충 감독의 첫 장편 데뷔 영화의 주연 여배우는 지금 몇 살이야? 이런 질문인데요. 이것은 정보의 연쇄 의존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리고 그 나이라고 하는 정보는 시간이 흐를 때마다 부정확한 정보로 변질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에이전트 아이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화 기생충 감독의 관련 이 질문을 넣고요. 자, 기생충의 감독이 봉준호라는 것은 모든 모델이 이미 다 학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재된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검색을 통해서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장편 영화를 확인하고 주연 여배우를 확인하는데 주연 여배우의 나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연 여배우의 생일을 검색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뺄셈을 실행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이를 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이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걸 돕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알려진 정보를 의심하고 검증하고 적당한 도구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 자체, 이것은 개발자가 개발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 에이전트가 이미 만들어진 화면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떤 일들을 도와주는지 보여드리는 예시인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앞서 만들었던 난민 대상자 화면에서 엑셀로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해줘, 뭐 이런 부탁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단계를 설명드리면 계획을 세우고 현재 파일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통 지침이라든지 API들을 조사해서 디자인 파일을 먼저 수정하고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도 수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개발자가 변경 사항을 보고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게 되면 엑셀로 저장 버튼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연결된 이벤트 핸들러를 확인해 보면 엑셀을 다운로드하는 로직이 잘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완료 보고서를 통해서 개요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 부분 이제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 시대에 AI가 코딩을 짠다라든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든지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볼거리도 아니고 하나도 신기하지도 않아요. 그럼 저희 토마토 시스템에 만든 아이젠의 3가지 실리적인 특징만 좀 꼽아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토마토 시스템의 아이젠은 단순히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목표에 집중하고 의사소통을 돕는 것부터 출발해서 빠르게 첫 번째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점이 좀 독특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전자정부 호환성 프레임워크의 호환성 최고 등급을 받은 이클립스 기반 개발 도구에서 작동하는 유일한 에이전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챗 뷰를 이클립스에 꽂아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이전트에게 부탁하게 되면 이클립스의 도움말을 대신 검색하다든지 이클립스 내부에 통합되는 수많은 기능들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젠은 A6000과 같은 매우 저렴한 장비에서 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H100과 같은 하드웨어를 2장 이상씩 구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적어도 한 2억 이상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엑스빌더 아이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공사도 필요 없고 냉각 장치도 별도로 필요 없는 책상 위에 두고 쓸 수 있는 A6000 GPU를 목표로 설계가 된 에이전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아이젠을 개발할 때 이것이 신기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전에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의 의사소통 과정을 돕고 개발자를 돕는 실질적인 도구로 기획이 됐다는 사실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게 요즘 워낙 시가가 돼가지고 저런 거 쓰는 것보다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시스템의 아이젠 그리고 이지류였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